아동학대 사망사건 공판에 자주 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 피해자 변호사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피해자는 사망 아동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망 아동의 피해자가 이제 국선이 조력이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요? 왜냐면 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이제 이 재판은 검사와 변호사의 싸움이다. 네. 그러니까 검사는 피해자를 위하고 그렇죠. 변호사는 가해자의 어떤 변호를 맡고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럼 이미 사망한 아동 같은 경우는 검사님이 대신 싸워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이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의 그 업무 범위가 뭐고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 검사님께서 이제 충분히 어떤 법률적 검토와 어떤 수사를 통해서 재판을 잘 진행하시고 계시지만요,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자로서 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변호사도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호인 의견서를 굉장히 많이 제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판결 이후에 이제 증거 나열에 이제 변호인 의견서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검사님을 도와주는 역할, 조력하는 역할? 검사님을 도와준다기보다는 또 하나의 어떤 그 피해자의 그 변호인으로서 그 재판부에 이제 의견을 피력을 하는 거죠. 네. 그게 거의 국선이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주로 가정에서 발생을 하고 또 그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대다수이기 때문에 보통 국선 변호인 분들이 피해자 변호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 변호사들이요 사건 전반에 대한 그 기록들을 또 다 열람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록을 다 가해자 피해자 측 다 한번 검토를 해보고 변호인 의견서를 많이 제출하죠. 그 의견서 제출하고 그러는 역할을 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주로 이제 이것도 질문이 들어온 건데요. 이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럼 사실 가정에 그 CCTV를 다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왜 홈시어터라고 해서 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내가 우리 집에 CCTV 없어요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경찰에.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증거가 잘 없는데 만일에 그 어른의 손과 발로만 애기를 때렸어. 라는 이 정인이 같은 경우 그 흉기를 사용했다는 그게 없거든요. 손과 발로 때렸으면 이것이 곧 무슨 그 흉기가 될 수 있고 흉기로 인정이 되고 또 아이의 몸이 처참하게 이제 사망을 했잖아요. 이것이 곧 그 어떤 증거가 되나요, 아이의 몸이? 당연히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아이의 몸이 곧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근데 다만 손과 발만 이용했다라는 것은 흉기로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형법에서는 이제 흉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위험한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가중 사유예요. 근데 손과 발만 이용했다면 예를 들어서 손톱을 이용하면 사실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뾰족하게 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거나 흉기를 이용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른이 손과 발이 그냥 흉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형법상의 일이란 얘기죠. 네네. 근데 이것이 요새는 좀 인정을 받고 있는 추세는 아닐까요? 그걸 이제 흉기라고 인정을 받는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타격을 가한 횟수라든지 그 맞은 부위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이제 가중 사유로 참작은 할 수가 있겠지만 엄밀하게 흉기로 분류를 해서 법정 가중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 가중 사유가 있고 양형상의 가중 사유가 있는데 어려운 말이에요. 법정 가중 사유가 뭔지 또 양형 가중 사유가 뭔지. 네,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법정 가중 사유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가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면 존속 살해죄가 돼서 그냥 일반 살인죄가 아니라 존속 살해죄가 돼서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살인죄는 이제 사형 무기 5년 이상인데 존속 살해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중이 되는 거, 또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흉기를 휴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한 명이 가는 게 아니라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다든지 이러한 상황을 만들면 법에서 이미 가중 사유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법상의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징역 5년 이상이다 이러면 이제 징역 10년 이상으로 이미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정 가중 사유라고 하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정인 사건의 경우처럼 맞은 부위라든지 췌장 파열이에요. 뭐 이런 장기 손상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그 횟수가 너무 많아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이런 것들은 양형상의 가중사유가 됩니다. 네, 양형상의 가중사유는 판사님께서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판사 맘대로. 뭐 맘대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아동학대 사건에서 사망 사건도 있지만 네. 더 많은 사건은 사실은 몇만 건의 사건은 그냥 일반적인 아동학대 사건이거든요. 네. 사망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한테 가장 많이 연락이 오는 거, 상담이 오는 것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제 아니면 학교에서 또 교습소에서 아동학대를 당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 그럼 어떤 절차? 일단은 제일 먼저 그 아까 말씀드린 신고도 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고소장을 꼭 접수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여기서 잠깐만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고소장을 본 적도 없잖아요. 네네. 고소장은 어떤 양식이 따로 있나요? 고소장 양식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 엄밀하게 어떤 양식을 갖춰야 되는 거는 아닌데 요즘에는 네이버에 고소장 양식 이렇게 치면 샘플이 많이 나와 있기도 해요. 되게 좋은 기능이군요. 네, 그래서 근데 고소장 안에는 이제 피해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가해자의 인적사항 아는 범위까지 그 두 개는 꼭 기재하셔야 되시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적시를 하셔야 되세요. 증거 있으면 당연히 청구하면 너무너무 좋죠. 네. 근데 그렇군요. 고소장부터 증거까지 다 완벽하게 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증거는 이제 차후에 조금씩 모아서 피해자 진술할 때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은 이제 그 피해 사실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경에 어디에서 뭐 학원 어디에서 화장실에서 이런 식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문제는 됩니다. 이제 이 아동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의견서에 정말 많이 쓰는 얘기가요. 이 아이라 하더라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피해 부위, 피해 상황, 그 횟수, 뭐 무엇으로 나에게 맞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번을 물어봐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어린이집의 복도라든지 그 옷걸이가 어디에 걸려 옷걸이로 맞았대요. 그러면 이제 그 옷걸이가 몇 번째 그 장에 들어 있었는지 선생님이 옷을 걸어두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내 발바닥을 이렇게 때렸어요 라고 정말 이렇게 몇 번을 물어봐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의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결정이 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너무 그럴 때는 진짜 변호사고 뭐고 뭐 검사를 할 거예요. 정말 진짜 이렇게 뭐 교양이고 뭐고 이런 거 다 집어 던지고 정말 싸우고 싶어요. 네. 당신 애 있냐? 뭐 당신 애가 이렇게 하고 나와도 그렇게 할 거냐? 정말 이렇게 진짜 그냥 일개 아줌마로 가서 막 싸우고 싶을 때가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건 현장에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걸 보면 아동의 진술 능력을 물론 이제 아이들이 뭐 환상과 현실을 구별 못한다 뭐 이런 시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계속 바뀌어요. 네네. 말을 시켜보면. 하지만
이게 그렇죠. 진실인 경우는 계속 그렇죠. 똑같은 구체적인 일관성이 있다는 예, 거예요. 일관성이 있는데 네. 그걸 갖다가 그것마저도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리고 더 피해자를 두 번 주게 현실이 뭐냐면요. 제가 들었던 말 중에는 엄마가 시켜서 그럴 거예요.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네. 이거는 엄마가 이렇게 말하라고 시켜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데 네.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아이가요 엄마가 시킨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외워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또 그 얘기도 만약에 엄마가 뭘 시켜서 얘기를 했다면 아무리 엄마가 가르쳤어도 며칠 있다 물어보거나 몇 시간 있다 물어보면 바뀌어요 애들이. 그걸 다 못 외웁니다.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암기력이 좋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엄마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이한테 거짓말 시키는 사람밖에 더 돼요. 네. 근데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요. 이 밀폐된 공간에서 둘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CCTV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그 성범죄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성추행 같은 경우도요. 네. 뭐 강간이라든지. 그래서 피해자가 얼마나 일관적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 처벌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거에 비추어 봐서 이 아동학대라는 것도 사실상 이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뭐 CCTV나 증거가 있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CCTV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각지대를 데리고 가서 심지어 이렇게 보고 가는 것도 보여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요 안 보이는 쪽으로 데리고 가서 뭔가가 그림자가 막 이렇게 움직여요. 네.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아이의 진술이 조금 더 이제 중요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 아이의 인격에 대한 또 아이의 인권에 대한 게 좀 굉장히 낮지 않구나 속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그 아이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가수에 의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갖다가 많이 참작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진술은 그렇다고 치고 CCTV가 있어요. 근데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제 지금 국공립은 안 돼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좀 많은 부분들이 CCTV가 있습니다. 근데 CCTV를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봤어요. 근데 보여주는 그 어린이집도 다행이에요. 그래서 봤는데 텔레 정황있어. 바로 112에 신고를 해요. 그러면 경찰이 와서 압수를 해가잖아요. 그렇죠. 또 아니면 CCTV 보여주세요 그러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측에서 아니 우리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뭐 10일 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즉시 연락권이 있는 또 경찰한테 또 신고를 합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못 봤는데 CCTV를 떼가요. 압수를 합니다. 그럼 그 이후부터는 이게 경찰에 증거가 돼서 또 볼 수가 없어요. 피해자가. 그러니까 고소인이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럴 때 그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사소한 거지만 제가 하나 조금 정정을 해드리면 보통 이제 압수해 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는 압수는 아니고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임의 제출을 하는 거고요. 압수를 하기 위해서는 또 영장 발부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이 다 임의 제출인 경우가 되는 거고요. 경찰에서 만약에 안 보여준다 하면 열람 정보 공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별도로. 경찰서에 정보 공개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고요. 정보 공개 신청을 했는데도 안 보여준다 라고 하면 그 정보 공개 신청을 기각 처리한 그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통 하기에는 청문감사실에 좀 항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국민신문고에 좀 항의를 한다든지 뭐 보통 이런 절차들을 좀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고요. 법적인 절차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그렇죠. 있군요. 네,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분명히 우리는 아동학대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이건 아동학대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경찰에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참 이게 안타까운 게요. 경찰 그리고 이제 뭐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있고 요즘에 이제 전담 공무원도 생기기도 했죠. 근데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예를 들어 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있다라고 판정을 했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거는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라고 나온다면 경찰이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니라는데 뭐 이러고 불송치 그러니까 서로 간에 나오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만에 하나 이건 아동학대가 맞다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그건 아동보호 전문기관 얘기고 우리가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건 학대 아닙니다 라고 해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답하고 그래서 억울하고. 고소장을 접수를 하셨어야 됐고 네.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하시면 이제 다시 검찰로 송치가 돼요. 그래서 검찰에서 다시 한번 그거를 살펴보게 되고요. 검찰에서도 또 불기소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처분에 대해서 항고 절차를 밟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또 일반인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건 네. 국선 변호사님이 해주시나요? 국선 변호사님이 도와주실 수 있죠. 네,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시고요. 근데 워낙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제가 어쨌든 상담을 받으신 분들 중에는 일단 국선 변호사님의 도움을 이제 충분히 받지를 못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락이 안 된다. 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좀 결국에는 좀 사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많던데 좀 그 나라에서 제공하는 그 국선 변호사도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진행되는 와중에 내가 그 아이가 입은 손해가 너무 막심해요. 뭐 트라우마도 좀 심하고 또 가족들이 뭐 이런 재판 같은데 연루되면 사실 일반인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너무 소송이라는 힘들죠. 게 너무 힘들죠. 힘들죠. 정신적인 피해도 굉장히 크고 네. 그래서 민사라도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손해를 좀 위로받고 싶다. 네네. 이걸 뭐라고 하죠? 위자료라 그러나요?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건 민사라고 네, 하는 거죠? 네, 네. 그건 고소고발 아니죠? 네. 그래서 민사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건 아니고요. 소장을 접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 네, 그래서 네네.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 법원에 제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요. 아이에 들어간 치료비는 전액 그리고 이 치료비가 소장을 제기할 당시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이 아이가 그 치료를 해보니까 뭐 지금은 이제 5살밖에 안 됐지만 향후 5년간 계속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도 있어요. 뭐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받아야 되는 치료비 전액에 대해서는 물론 청구하실 수가 있고요. 무조건 그건 전액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입은 그 어떤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 각각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도요? 네네. 그래서 아빠, 엄마 따로따로 각각 위자료 청구 가능하시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그 아이로 인해서 그 형제자매가 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폭력성이 같이 전이가 돼서 뭐 누나에게도 폭력성이 너무 심해져서 이 누나도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여서 누나도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누나에 대한 손해배상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꼭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들도 위자료 청구를 꼭 하실 수 있다는 점 참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하나 더는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맞벌이였어요. 근데 아이가 다쳐서 이 엄마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그 어떤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 엄마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잖아요. 이 그만두는 일시이익도 같이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그 민사를 진행하면 될까요? 보통은 이제 민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요, 일단 뭐 확실한 경우에는 일단 뭐 바로 진행하실 수도 있어요. 형사 고소와 동시에? 네, 병존해서 같이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빨라지니까, 이게 지금 형사는 형사대로 진행하고 그거 다 기다려서, 또 민사 이제 또 시작하면, 또 민사소송 한참 걸려요.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확실한 경우에는 두 개를 같이 진행하고요. 조금 이게 혐의가 있을지 없을지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형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제가 참 이 일을 내년이면 벌써 10년이네요. 와,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아니, 10년이나. 그러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어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네. 그리고 다양한 사건을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형사에서 졌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어느 정도 배상받는 경우도 봤거든요. 있어요. 그건 또 네. 그건 왜 그러냐면요. 형사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이 돼요. 그런데 폭행 같은 경우에도 과실폭행은 처벌이 안 되거든요. 그게 뭔가요? 아니, 더 말고. 네. 그러니까 고의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내가 이 친구를 때린다. 때려서 이 친구를 아프게 할 것이다. 이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할 때 그게 고의범이고요. 과실이라는 거는 뭐 때릴 의도는 없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하다가 뭐라고? 이러다 이제 친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거 지나가다가 모르고 툭 친 거, 이런 거.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눈을 확 핥혔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과실범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처 났어요. 눈 이렇게 돼서 나 지금 눈 여기 수술도 받아야 되고 이 흉터 치료도 해야 돼요. 보상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민사적인 불법 행위는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불법 행위가 성립해야 되는데 이 불법 행위는 고의든 과실이든 다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사에서는 인정이 안 되더라도 민사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이것도 별표 2개 정도 중요도 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에서 아까 합의가 되고 처벌 불원서 고소 취하를 하면 이제 형사는 거기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또 손해배상은 남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또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각서를 민형사상 더 이상 책임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는군요. 그렇죠. 나는 그냥 그게 뭔가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조심하셔야 될 게 충분한 그 용어를 쓰실 때는요. 충분한 위자료를 받으셔야 되시는 거죠. 그래.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라고 쓰고 나면 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문장 하나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법적인 용어는 부재소 합의라고 해요. 어려운 말. 또 어려운 말.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미리 합의를 받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소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각하당합니다. 정말 이 법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법을 모르면 손해도 많이 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기회가 조금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법이 물론 우리랑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상당히 가까운 데 있는 걸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좀 거의 뭐 이제 준법률가시잖아요. 아닙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아동학대 사건에서만 알아듣고 다른 거는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그 드라마에서만 봤잖아요. 이 법적 모습을. 그런데 그래서 보통 보면은 막 변호사님들이나 검사님들이 막 걸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방청객을 향해서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뭐 막 이렇게 극적으로 하시잖아요. 처음에 갔다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 다 자리에 앉아서 서류 보면서 뭐라고 이렇게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구나 라는 걸. 일어나서 돌아다니면 앉으세요. 판사님. 앉으세요. 거기 앉으세요. 제지하죠. 그리고 맞아.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런 거 없죠. 그렇죠.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할 때도 뭐 드라마에서 보면 벌떡 일어나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네네네.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 법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 보통 이제 뭐 재판장님 이렇게 뭐 얘기를 할 발언권도 잘 없고요. 그냥 보통은 이제 재판장님께서 먼저 발언권을 주시면 그때 대답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떡해. 왜냐면 저희는 드라마에서 본 게 저기라서 진정서 쓸 때마다 존경하는 판사님. 그때는 이제 물론 이제 서류에는 그렇게 다 쓰죠. 네.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럼요. 별로 내가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도 존경하는 판사님 맨날 그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네, 진정서 쓰실 때는 그게 촌스러운 거 아니었어요? 그럼요. 다행입니다. 네. 혹시 그렇게 쓰시고요. 네네. 네.